자, 이제 챕터 20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상임금 중요하죠. 수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실무에서도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퇴직금 관련돼 가지고는 특히나 더 중요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텐데요. 이 통상임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 보시는 것처럼 갑을 오토텍 사례에서 통상임금의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다만 통상임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통상임금 같은 경우 산정하는 그런 뭐 어떤 그 사이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간혹 가다가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법연수원에서 그 뭘 배우냐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요. 지금도 몰라요. 이 사람 기대 여명에 따라서 맥브라이드 공식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하는 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의 남은 여명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가 얼마인 것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이건 이런 소송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하지만 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손해배상 산정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거 아는 분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쓰면 되고요. 모르면 책 찾아가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상임금에 대해서 기본 법리를 다루는 것이지 그런 것을 또 아셔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산법은 여러분 합격하신 후에 그때 실무 수습하실 때 배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런 법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노무사가 되기 위한 또는 이런 노무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묻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술적인 거 묻고 있는 묻는 거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통상임금은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잘 숙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통상임금 지난 시간에 평균임금 뭐라고 했죠? 평균임금은 그 사람의 가치예요. 자, 그 사람이 당신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통상임금은요, 어떤 뭐 퇴직이나 이런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적절한 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하고 취지가 달라요. 그 점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자,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한번 봤죠?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 하회할 때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통상임금이 보통 임금의 최하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자, 사후적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얼마씩 주어야 할까? 이게 문제되는 것이에요. 자, 사전적, 따라서 이게 사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 전입니까? 퇴직하는 일 전이에요. 근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개념이고 평가적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사전적은 이해할 때 평가적 개념 이런 것들 아까 평균임금일 때는 산수적 개념 이런 것들은 그냥 함께 암기두세요. 이런 이런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산정 사유는 이렇게 해고 예고 수당이나 가산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범위는 자 근로대가성 이거 임금이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쓰실 이걸 빼버리세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이거 쓰실 때 범위 쓰실 때 근로대가성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관식 쓰실 때는 요까지 다 쓰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이니까 근로대가성 이게 요건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사용자가 근로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범위, 정기성, 이게 범위 또는 요건이에요. 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데요. 제가 암기하기로, 이제 암기 방법으로 정일고라고 해서 정일고. 뭐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중에서 이제 취업도 하신 분 계세요. 취업할 때 그 실제 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제 통상 여러 가지 그분의 보직을 정해야 되는데 그 사용자 측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그 정의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딱 기억나는 게 정일고라 가지고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노무인사팀으로 배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인사팀에 계시면서 실무 닦으시면서 지금 또 여전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무튼 이런 것들 정일고 이런 그 두 문자 암기한 게 그렇게 이제 써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고,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 이게 통상임금의 요건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정기성은요? 정기성은 또 제가 두 문자 만들었습니다. 정, 간격, 계지입니다. 정간격, 계지. 무슨 말이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기성이라 한다는 것은, 자,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일정한 간격, 여기 정, 그 다음에 간격이죠. 간격. 정기성의 정,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개 지급되어야 한다. 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요것이 통상임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일류성. 일류성은 일기무근이에요. 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 지급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때 일률적이란 것이 뭐냐? 바로 자, 일률적으로, 그다음 이게 뭐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자, 일정한 조건의 요 일, 그 다음에 기준할 때 기, 그 다음에 아까 모든 근로자라 했잖아요. 모든 근로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이게 일기모근이에요.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춰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 한다라는 것이라서 이거는 고정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성은요, 요거는 고추가 없이 지급 확정,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고추가 없이 지급 확정.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서 고정성이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그 업적 성과 기타, 자, 이겁니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인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건 달지 않고 그 연차일이거나 그 이제 어떤 근로자라는 것 이유로 해가지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 요것이 이제 임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추가적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이것을 고정성이라 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영화 불문하고 이미 날의 소정 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 지급받게 되는 경우, 요때 이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해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서 통상임금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 보전을 해주기 위한 보전수당은 이런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여기서 멈추시고 여러분께서 요거 지금 이 파트 보시면서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을 거예요. 먹구름 낀 것처럼. 이거 다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분은 거의 법원 부장판사님급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왜냐? 부장판사님들이 항상 고민하세요.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의 기준 요건으로서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을 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떤 한탄을 하세요.
이해합니다. 이런 2등의 기준일 뿐이지 이게 쉽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실무하시는 부장판사님들, 뭐 부장판사님도 어려우니까 그 밑에 있는 배석판사나 단독판사 마찬가지겠죠. 다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 능력이 한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실제로 실무가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문자 암기해서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시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통상임금 파트 이게 가장 여러분들 공부하기 수월하세요. 왜냐? 정일고, 그 다음에 정관계지, 그 다음에 일기목은 고추가 없이 지금 확정 요것만 쭉 여기 암기하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끝납니다. 아래 있는 판례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뭐 필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판례가 가변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래 가지고 고정성이 있다. 어떤 경우는 이래 가지고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거든요. 그거는 전체의 기록,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고정성이 있는 것이 맞겠다, 고정성이 없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고정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상여금 고정성 있냐? 몰라요. 그 다음에 보존수상 고정성 있느냐? 몰라요. 이런 것들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법리, 근로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이요, 특징이요, 범위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통상임금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가 쭉 있습니다만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아하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뿐이에요. 따라서 얘는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이제 그 답안 쓰실 때요, 이 5번 통상임금 배제 합의 효력과 그 다음 로마자 2번 통상임금과 신의칙, 요거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갑을 오토텍 사례에서 나와 있는 법리이고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법리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어요. 통상임금성 인정했으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상대방 사용자가 항변합니다. 어떤 항변입니까? 자, 판사님, 우리 통상임금 임단협 할 때요, 자, 이런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는 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우리 합의가 있었어요. 이 합의 효력에 따라 가지고 청구하는 거 막아주세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또는 신의칙은 뭐예요? 우리 임단협 할 때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임단협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퇴직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임단협 다 거친 이후에 이걸 임단협을 임단협 취지에 반해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신의성심을 지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항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결의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통상임금 배제 합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주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청소도구 이거 있잖아요. 청소도구, 쓰레받기, 그 다음에 어떤 빗자루,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빗자루일 뿐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쌍방간이 우리 빗자루 가지고 우리 빗자루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요것은 빗자루가 아니라 우리 걸레로 보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것이 빗자루라고 하는 빗자루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둘만이 요것을 걸레로 한다라고 합의했을지언정 이것은 여전히 빗자루란 말입니다. 자, 통상임금이 있는데요, 통상임금을 우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자 이렇게 합의한다 한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에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갖추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아니로 하자라고 100번 했다 하더라도 이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해서 단체 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합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통상임금과 신의칙. 자, 문제점 보세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 효력 봤죠? 이건 무효라는 것.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나중에 이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 요거 자체가 신의성시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게요. 이게 이제 통상임금, 원래 정기상여금, 상여금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안 봤어요. 임금을 안 봤어요. 그냥 보통 상여금은 명절상여, 특히 설날상여, 그 다음에 추석상여,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하기휴가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상여금을 주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통 임금을 안 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 이걸 임금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그 임단협 할 때 단체 임금에 관한 단체 계약을 할 때요, 이런 정기 상여금 같은 경우를 다 감안해서 내가 그 한 달에 3번 정도 이렇게 상여금을 주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임금 수준을 정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서로 임금 협상을 할 때는요, 통상임금이 얼마씩 주어진다는 걸 다 전제로 깔고 임금을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이걸 반영해서 정했기 때문에 임금 이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게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불 오토테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록 이 가불 오토테 사례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 정할 때 이런 정기상여금 임단협할 때 정기상여금을 다 감안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퇴직하면서 갑자기 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이거 임금이 맞습니다. 이거 추가로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 요거 자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거 아니냐. 애당초 임단협할 때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다시 안 다투기로 하는 그 약속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이 가불오택 사례가 요거 청구하신 분이 원고가 3명이에요. 3명이고 소송 속가가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소액 단독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이었는데요. 이 천안지원에서 일단은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종전에는 이거 통상임금이 아니었으니까요. 정기상여금이 패소 판결했고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중요성 있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걸 이제 항소심 판단을 합니다. 근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요거를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버렸어요. 자, 이 3명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1,000만 원 정도 이거 다 주면 끝납니다. 3명 합쳐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불 오토텍 근로자들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사한 원고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주면 그때 뉴스에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러한 임금이 2조 내지 3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도산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그런 어떤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고등법원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학설의 논의가 있었고 비판적 논의, 찬성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 노무사 시험이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임금 사례가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관련된 주제가 출제된 예는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항소심 판결까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탁 출제됐던 경우, 그게 바로 그 통상임금이 사례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거 타당하다, 통상임금 청구하는 것이 맞다이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통상임금성 인정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막 반대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통상임금 아니다라는 종전 견해도 있었고요. 이게 찬반이 논의가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찬성, 반대 또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판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결국
판례는요, 결론이 그거예요. 통상임금성은 인정. 인정하면은 큰일 났다. 2, 3억, 2, 3조를 세용자가 이제 반환해야 되는, 이제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자, 통상임금성은 인정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걸 기각합니다. 결론은. 따라서 결론은 근로자 패예요. 하지만 내용은 근로자 승입니다. 이게 됐습니다. 판례트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자, 이 정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통상임금 제외 합의 효력 바로 왼쪽입니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성, 일리성, 고정성, 요거 통상임금 여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굳이 나열한 이유는 여러분이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약수령 나오면요, 바로 요거 전부 다 쓰시는 거 쭉 내려 쓰시는 것입니다. 자,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는, 자,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승낙하지 못했던 사유를 들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단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가요? 근로자가. 그로 말미암아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단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각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승낙하지 못한 사유, 요거는요, 암묵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는 오픈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임금 협상 당시 오픈해가지고 이것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보자 안 보자 이런 논의가 없었고요. 오로지 암묵적으로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통상임금은 제외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마치 다른 양 당사자가 승객조차 없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쌍방 간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 이것뿐이에요. 당시에는 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을 하자는 그게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검토. 자, 임금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노사 합의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에 이게 다 제외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정했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제가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신의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요것이 판례의 법리였는데 검토로 뽑아내렸습니다. 자, 이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은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판결 나온 가불 오토타 사례 이후로 통상임금성 인정해가지고 추가 청구 인정하는 경우도 생겨났고요. 여전히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상임금성은 일단 인정했어요. 하지만 신의칙을 부정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어요. 자, 이 사람 원고 3명 기껏해야 1,000만 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마치 뒤에 엄청나게 많은 것인 양 신의칙을 내세워가지고 기약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1,000만원 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사건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법원에서는요 구두변론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최초로 구두변론이 생겼습니다. 우리 박주선 선생님도 이때 구두변론 하셨죠. 이런 구두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포커스가 됐어요. 그래서 비록 이 원고들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성을 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각시켜 버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